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kimberly 프록터, 1992년 1월 1일 태어난 그녀는 이 특별한 생일 덕에 어린 시절 가족들이 Baby New Year라고 부를 만큼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캐나다 대자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집에서 개는 당연하고 도마뱀, 토끼, 햄스터처럼 다양한 애완동물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였죠. kimberly의 고양이 사랑이 좀 유별났어요. 고양이 모양으로 된 액세서리만 봐도 너무 좋아하면서 모으고 즐겨 착용했거든요. 그러다 종종 학교에서도 고양이 귀 모양으로 된 머리띠를 착용하고 갔는데 이게 좀 또래에겐 독특하게 느껴졌는지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kimberly가 딱 지나가면 야옹 하면서 막 킥킥대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사소한 괴롭힘이지만 kimberly는 크게 상처를 받았고 어느덧 자라면서 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더구나 그녀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혼자 다른 생각에 빠지고 갑자기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 친구들은 넌 왜 혼자 딴소리해? 하면서 관계가 좀 어렵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불안한 정서 상태가 되고요. 결국 kimberly 부모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는데 아이를 전학시키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게 결국 더 큰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kimberly가 전학 간 학교는 캐나다의 소도시 빅토리아 랭포드 지역에 위치한 퍼시픽 세컨더리 스쿨입니다. 여기는 사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와 비슷해요. 일반 중고등학교와 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다행히 kimberly가 금세 학교에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부모도 전학시키길 잘했다 안심하고 있던 때였죠. kimberly가 사귄 새 친구들이 바로 크루즈 웰우드 그리고 카메론 모펫입니다. 또래 남학생 2명인데 kimberly가 얘네들하고 대학 코드가 잘 맞았는지 금세 친해졌어요. 그리고 셋은 어느덧 서로에겐 없어서는 안 될 단짝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셋 다 모두 학교에서 소위 좀 왕따를 당한다는 점이었죠. kimberly는 ADHD가 있어서 관계가 어려웠다지만 이 크루즈란 아이는 좀 또 남다른 이유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의 아버지가 살인자였기 때문이에요. 크루즈 아버지는 16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워낙 작은 마을이라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크루즈는 살인자의 아들이래 라는 오명을 얻게 된 거죠. 더구나 그런 가정 환경의 영향인지 크루즈의 행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16살이 됐을 무렵 당당히 대마초 피우고요. 남의 돈 개의치 않고 훔치는 좀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된 거예요. 그런 크루즈에게 절친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카메론 모펫입니다. 둘은 5학년 때 미술 시간에 처음 만났는데 친해진 계기도 좀 특이합니다. 둘 다 선생님을 미친 듯이 싫어했대요. 그래서 둘이서 막 선생님 욕을 하면서 가까워진 거죠. 그럼 카메론도 왕따였냐? 보니까 카메론도 kimberly처럼 ADHD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증세가 좀 더 심각해요. 어쩔 때는 이해력도 조금 떨어지고 또 행동이 남들보다 너무 느렸다가 또 어쩔 때는 막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부모에게 폭언도 하고 폭력적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카메론이 이걸 다 거부합니다. 부모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강요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크루즈와 또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카메론, 그 단짝 친구 사이에 새로 전학 온 kimberly가 끼게 된 건데 그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덕분이었죠. 일명 와우라고도 불리는 이 게임은 당시 10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는데요. kimberly가 과거 학교에서 왕따였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게임 실력도 꽤 좋았고요. 크루즈와 카메론 역시 이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너도 좋아해? 나도 하면서 셋은 학교가 끝나면 각자 헤어졌긴 했지만 다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채팅하고 자기들만의 농담으로 웃고 떠들면서 우정을 쌓아갔죠.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킴벌리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상대는 자크라는 같은 학교 남자아이였는데요. 이게 난생 처음 사귄 남친이잖아요. 킴벌리가 매일매일 설레어하면서 행복을 느꼈죠? 근데 연애가 또 오래 가진 못합니다. 자크가 나 이제 너랑 그만 사귈래? 실종났어? 하면서 이별을 선언한 거예요. 물론 긴 만남은 아니었지만 킴벌리는 상실감이 너무 컸고요. 마침 이때 옆에 있던 두 친구 크루즈와 카메론이 위로를 해주면서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죠. 특히나 이때 카메론은 정말 성심성의껏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좀 따로 있었죠.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킴벌리 사실 나도 좋아해.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예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카메론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킴벌리한테는 그렇게 아름답게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절친이 고백을 한 거니까요. 킴벌리의 반응이 당황이었냐? 사실 정확히는 좀 더 시큰둥하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녀는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카메론보단 크루즈와 좀 어찌해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데 생각해보면 그 남자친구 자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크루즈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 그것도 절친인데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킴벌리가 전 남친 자크에 대한 복수심에, 그러니까 애정이 어느 순간 좀 증오로 변한 거죠. 그래서 복수를 꿈꾸다가 그나마 전 남친과 친한 사람이 크루즈였기 때문에 크루즈랑 사귀면 자크를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별한 후에 킴벌리는 카메론보다는 크루즈와 좀 유독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둘은 학교에서도 당연하지만 집에 가서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킴벌리가 점점 마음을 열어요. 외모 컴플렉스가 나는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럼 또 크루즈가 아니다, 넌 지금 이대로 너무 예쁘다 위로해주고, 또 킴벌리가 어릴 적 내가 왕따를 당했는데 난 이런 일이 너무 치욕스럽다 막 상처를 털어놓으면 크루즈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묵묵히 들어주고요. 정말 둘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킴벌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크루즈, 이 아이의 본색은 따로 있었어요. 특히나 여태까지는 사실 카메론과 계속 어울렸잖아요. 근데 이 둘이서 왜 마음이 맞았느냐, 왜 친했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두운 영역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온라인 포르노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냥 일반 영상이 아니라 특히나 가학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게 점점 중독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크루즈, 카메론 둘 다 자신들만의 막 왜곡된 성적 환상 속을 막 꿈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순간 킴벌리를 대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철친인데도요. 그러면서 둘이 킴벌리를 가지고 막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을 하면서 낄낄거렸죠. 이들에게는 죄책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절친 사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크루즈란 애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또 있는데요.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마조히즘, 세디즘, 그러니까 뭔가 약간 타인을 굴복시키는 성적 욕구에 대한 글들을 남겨둡니다.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블로그 안에는 나는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영상을 즐긴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이런 민감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연쇄살인범의 조기 신호다. 이게 신기하게 나와 다 일치한다.
라는 아주 섬뜩한 글도 남겨두죠. 아니, 이게 약간 쎄 보이고 싶은 사춘기 소년의 허세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는 2010년 3월 18일. 이날이 평일이긴 했지만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킴벌리는 이날 아침에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오후 3시에는 베이비시터 알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돌연 크루즈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죠. 킴벌리, 베이비시터 일은 끝났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이 돼도 그녀에게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학교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네, 킴벌리가 실종된 겁니다. 킴벌리의 마지막 모습을 추적해보니까 그 휴일이던 3월 18일 살던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버스 정류소에서 목격됩니다. 뒷면에 숫자 13이 적힌 후드티를 입고 57번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로 자취를 감춘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에요. 킴벌리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해당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죠. 그러다 머지않아 하루가 지난 3월 19일 근처 하이킹 코스 다리 아래에서 불에 탄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그건 전날 실종된 킴벌리였습니다. 아니, 봉사활동하고 알바하러 간다던 킴벌리였는데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이게 범인이 계획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묻지마 범죄였는지 지금 너무 아무 가닥이 안 잡히죠.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우선적으로 주변인들을 상대로 좀 탐문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 중엔 절친 크루즈와 카메론도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애들은 분명히 알리바이가 있더라고요. 킴벌리의 사망 추정 시각에 둘에게는 각각 컴퓨터 접속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편 킴벌리를 추모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지인들이 하나둘 모이고 마을 사람들도 모여서 그녀를 애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마다 누가 킴벌리를 죽였을까? 이런 걸 추리하는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킴벌리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과연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정말 추모를 위한 건지 좀 의심이 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걸 느끼고 누가 페이지에 글을 올리는지 하나하나 주시하게 돼요. 일일이 글 쓴 사람 프로필 타고 들어가서 수상한 게 없는지 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크루즈와 카메론이었죠. 그때부터 경찰은 이 두 사람의 온라인 기록을 세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얘네들은 지금 10대라서 어차피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무슨 내용을 썼는지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구글 검색 내용, 또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어떤 검색을 했는지, 문자는 뭘 보냈는지, 또 페북 메신저는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방대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이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죠. 보니까 이 둘이서 킴벌리를 두고 나눈 온갖 더러운 음담패설과 뒤틀린 성적 판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엔 살인에 대한 암시까지 들어있었죠. 마침내 6월 18일 경찰은 킴벌리 살해 혐의로 크루즈와 카메론을 지목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강력하게 용의자로만 의심한 거지만 그 이후부터 펼쳐질 이 사건의 전말은 정말 여러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잔혹합니다. 일단 사건 전날입니다. 크루즈가 킴벌리에게 SNS 메시지 기능으로 말을 걸어요. 야, 너 내일 뭐 해? 라고 하니까 킴벌리가 아침에는 봉사활동 가고 3시에는 베이비시터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럼 그 알바 가기 전에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크루즈가 킴벌리를 불러낸 거죠. 근데 킴벌리가 근데 오전 봉사활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고 좀 바쁘다 했더니 크루즈가 망설이는 그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자크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이제 전 남친을 꺼낸 거죠. 그러니까 킴벌리는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한편 크루즈는 그 대화를 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단짝 친구 카메론과는 또 다른 채팅, 근데 거의 엽기 범죄 같은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단적으로 보면, 야, 우리 킴벌리 피부 태워버릴까? 꽁꽁 묶은 다음에 죽이자. 코 피어싱 다 뜯어낼 거야. 일단 대마초로 취하게 만드는 게 짱이야. 그럼 일이 쉬워지잖아. 아휴, 여사친을 두고 이 두 남자애가 정말 엽기적인 욕망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시 30분 킴벌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가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죠. 이후 코루드 버스 정류장에 하차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마지막 목격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장소가 크루즈와 카메론, 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만났고 야 좀 가자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 있는 크루즈의 집으로 향해요. 문이 탁 닫히는데 이때를 이제 노리고 있던 크루즈가 카메론과 은밀하게 준비해둔 암호를 말합니다. 야 카메론, 캐나다식 마카로니 치즈 준비하자. 캐나다식 마카로니 치즈, 이 말이 킴벌리를 공격하자는 그들만의 은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사람이 악마로 돌변해요. 킴벌리의 양손과 양발을 결박하고요. 이후 그녀를 그냥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무력화시키려는 거죠. 자, 그럼 킴벌리 입장에서는 아니 여태 너무 친하게 지냈던 이 두 친구가 갑자기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입 안에 양말을 구겨 넣고요. 그 다음에 덕테이프로 얼굴을 칭칭 감아버렸죠. 이후 무려 7시간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 중간중간 강간이 있었고요. 그간 이 두 아이들이 가학적인 포르노를 보면서 키워온 그 욕망을 친구에게 풀어낸 겁니다. 한편 이러는 사이에 치밀하게 알리바이 조작하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한 명이 그 강간을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야야야 너 빨리 기록 남겨 하면서 컴퓨터에 접속해서 흔적을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그 중에는 그 앞서 킴벌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베이비시터 끝났냐고. 그런 문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죠. 그렇게 7시간에 걸쳐서 고통을 받던 킴벌리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정확한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즉 그 말인즉슨 고문과 강간을 넘어 목을 조른 거죠. 살해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또 아니에요. 크루즈와 카메론은 킴벌리의 신체에 이물질을 막 쑤셔 넣으면서 그 가학적인 호기심을 채웠고요. 이후 모든 게 다 끝나자 일단 시신은 집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여기에 계속 둘 생각은 아니었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시신을 대형 하키백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숲속에 가서 다리 아래로 그 가방을 던져요. 그리고 또 가방에 다시 연료를 붓고 불을 붙였죠. 킴벌리 시신은 타올랐고 이 두 악마는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은 정말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크루즈는 자신의 다른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행복하게 즐기고 카메론 역시 가족들과 브런치 먹고 또 게임 사주세요 하면서 막 게임팩 사러 외출하고 그 누구도 이 두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실종 하루 만에 킴벌리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또 이상해요. 이때 크루즈가 새로운 충동에 휩싸여요. 그게 뭐냐면 킴벌리 죽인 거 이 모든 범행을 내가 했다라고 떠벌리고 싶은 거예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이게 자백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무용담처럼 막 풀어놓고 싶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한테 발각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떠올린 게 바로 게임의 채팅창이었습니다. 킴벌리가 살해되고 5일 후인 3월 24일 그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함께 막 게임을 하던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또는 그냥 지나가듯이 나도 사람 죽여봤다 라고 막 범행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 속에서 한 대화는 사실 추후 경찰이 찾아내거든요. 근데 그때 크루즈는 이게 메신저도 아니고 여기서 한 내용을 경찰이 어떻게 찾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오산입니다. 이미 둘에게서 범죄의 냄새를 맡은 경찰은 그 페이스북 페이지뿐만 아니라 검색 내용, 그리고 또 게임에서의 채팅 내용, 그리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 다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많은 증거와 함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크루즈와 카메론은 즉각 체포되고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원한이나 분노가 있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어요. 애들의 범행 동기가 좀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심리 분석을 진행하는데 그 결과 크루즈는 성적 장애의 일종인 세디스트 성향이 있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이런 건 좀 성인들이나 성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청소년한테도 나오나 봐요. 타고난 걸까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아마 문제를 여러분이 좀 인식하셨을 겁니다. 크루즈는 16살, 카메론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미성년자인 거죠?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미국에선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진 않습니다. 범죄가 얼마나 잔혹했느냐 여기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이 범죄는 정말 엄중히 다뤄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했고요. 결국 사건은 성인 재판으로 회부되죠. 그럼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거고요. 결국 이 사건이 이제 성인 재판으로 가고 재판이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에게는 10년 후에 가석방 심사가 가능한 종신형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킴벌리가 사망한 게 2010년이었습니다. 이제 사건 발생 1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 2022년 크루즈가 가석방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건 매몰차게 기각되었죠. 또 2023년에도 항소를 했지만 그 역시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감옥살이 중인 크루즈는 여전히 폭력과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고요. 감정 조절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는데도 교화는커녕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적어도 그가 세상 밖으로 나올 일은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라고 믿었던 그 둘에게 잔혹한 성범죄와 살인을 당한 킴벌리. 이 사건 보면 뒤틀린 애 한 명에다가 더 뒤틀린 애 한 명, 이렇게 총 2명이 만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고 또 이 일로 캐나다를 발칵 뒤집는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킴벌리를 좀 생각하면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 억울하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분명 얘네들은 나의 소중한 친한 친구인데 나한테 왜 이러지? 아마 그 분노에 계속 울음을 멈추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전해지니까 저에게도 너무나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에 한 젊은 여성이 큰 백팩을 맨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온 21살의 여행객 그레이스 밀레인이었죠. 1996년생으로 갓 대학을 졸업한 뒤에 전 세계 배낭여행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레이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아버지 데이비드, 어머니 질리언, 그리고 두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난 막내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하키 스포츠에 열렬한 팬이었고 또 대학에서는 광고 마케팅을 전공했고요. 하지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엄마 질리언이 몇 년 전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내딸인 그녀는 한동안 엄마 곁에 머물면서 성심껏 간병에 힘썼죠.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요. 또 비슷한 시기 그레이스도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 그레이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로망이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하느라 여행은커녕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가족들 또한 그녀의 배낭여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2018년 10월 26일 마침내 그레이스는 꿈에 그리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페루였는데 거기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SNS로 남겨두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30일 그녀는 두 번째 목적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활기찬 이 도심에서 여행을 즐겨보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레이스는 도착을 한 후에 즉각 베이스 백패커 호스텔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일 토요일 저녁, 그레이스가 무릎까지 오는 깔끔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이 호스텔의 로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깨에 작은 핸드백을 맨 차림이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그녀는 곧이어 인파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죠.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이날은 그레이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22번째 생일이었죠. 생일날이니까 영국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서 수많은 축하 메시지와 전화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들 중에 그 누구도 그레이스에게서 답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행 중이라 바빴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연락이 계속 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이 커져갔고 결국 연락두절 이틀째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12월 5일 영국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뉴질랜드 경찰이 가장 먼저 그레이스가 머물고 있던 그 베이스 백패커 호스텔을 방문하게 돼요. 방에 가봤죠? 그녀의 짐 대부분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호스텔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레이스가 지난 12월 1일 이후에 단 한 번도 호텔에 들어오지 않았다는데요. 어디로 간 걸까요? 다행히 이 오클랜드 시내 곳곳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따라 그레이스를 추적해내는 데는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자, 실종 당일 오후 5시 45분. 그녀가 포착된 곳은 이 오클랜드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명소 스카이시티 로비였습니다. 여기가 타워 전망대를 비롯해서 카지노, 레스토랑, 술집, 호텔까지 있는 복합 컨벤션 센터예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 남성을 만나더니 가볍게 포옹을 했고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1층에 있는 술집으로 향했죠. CCTV에 포착된 그레이스와 그 남성의 분위기는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칵테일을 한 잔씩 마시면서 1시간 반 정도 둘이 대화를 나눴고 이후에 다시 거리로 나와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가까운 멕시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요. 저녁 8시 25분 이 식당을 나왔고요. 두 사람은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술집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본 두 사람은 한층 더 친밀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웃고 즐기고 있었죠. 그러다가 짧게 키스를 나누는 모습도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CCTV에서 조금은 불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레이스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남자가 몰래 그녀의 핸드백을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후 술집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시티라이프 호텔 엘리베이터를 탔고요. 잠시 후 같은 층에 내려서 308호실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확보한 그레이스의 행적이었고 모든 걸 확인한 경찰은 이 호텔 체크인 정보를 뒤져가지고 그 함께 있던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고요. 즉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게 되죠. 남자의 이름은 제시 캠슨. 이 뉴질랜드 웰링턴 출신의 26살 젊은 남성입니다. 그레이스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틴더를 통해서 그 12월 1일 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라는 걸 순순히 털어놓게 돼요.
틴더.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대표적인 데이팅 앱이죠. 최근 영미권에 좋은 선택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swipe right. 이게 반대말로는 swipe left예요. 이게 이제 틴더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틴더에서 상대방 사진과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현이 나온 건데 이제 그만큼 틴더가 워낙 흔하고 영향력이 큰 어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그레이스와 캠슨이 틴더를 통해서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클랜드에 도착한 바로 그날 토요일 저녁에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긴 건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캠슨이 진술하길 그레이스와 함께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깨어보니까 아니 그레이스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경찰이 호텔 CCTV 다 뒤졌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그레이스가 호텔을 나서는 장면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캠슨을 강력히 의심했고 일단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캐보기로 해요. 주변 인물들도 만나서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그 탐문 과정 중에 경찰이 한 가지 의견에 도달합니다. 지인들이 말하길 캠슨이 아주 지독한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의 정도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먼저 자기가 유명한 럭비 스타와 사촌관계다라고 떠벌렸어요. 사실 아니었고요. 또 한 번은 자기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환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니었고요. 또 과거에 이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자기가 한때는 유명 구단과 계약을 했다라면서 자랑했지만 역시나 사실 무근이었고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는데 이것도 상습적인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캠스는 그 검거가 됐을 당시에 무직 상태예요. 근데 틴더에서 그레이스를 만났을 때는 내가 정유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속였던 거죠. 황당하네요 정말. 희대의 거짓말쟁이에 또 이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경찰이 캠슨을 믿을 수가 없죠. 분명 12월 1일 그날 밤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이 함께 머문 308호실에 대한 대대적인 감식을 진행하게 되죠. 동시에 실종 다음 날부터 캠슨이 어딜 갔는지 그 행적을 CCTV를 통해 추적하게 됩니다. 12월 2일,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인데 캠슨이 혼자서 호텔 엘리베이터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인근 마트에 가더니 쇼핑을 하는 듯 했죠. 그가 신중하게 고른 물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형 여행용 캐리어였습니다. 캐리어. 이어서 청소용품과 음료수를 샀고요. 택시를 타더니 렌터카 회사로 가요. 빨간색 토요타 자동차를 빌렸죠. 이거 굉장히 수법이 뻔한 것 같은데요. 다 그려지잖아요. 어쨌든 몇 시간 후에 아주 놀라운 행적을 보이는데 캠슨이 또다시 틴더를 통해 만난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즐깁니다. 이 와중에 데이트를 즐겨요. 그때 만났던 여성에 따르면 캠슨을 만나긴 했는데 어딘가 좀 불안해 보였고 느낌이 불편했다고 진술했죠.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캠슨은 이 호텔 그 로비에다가 내가 카펫에 레드와인을 좀 흘렸다. 청소기를 빌려달라 하면서 스팀 청소기를 빌리더니 이걸 가지고 308호실로 올라갔죠. 그리고 몇 시간 뒤입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그는 오전에 산 대형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이때 캐리어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한편 여러분, 이 호텔방 수사했잖아요. 방 안에서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 다량의 혈흔 흔적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도 나왔죠. 여러분, 그레이스가 마지막에 만난 사람 캠슨이죠. 이 CCTV 내용 남아있죠. 대형 캐리어, 혈흔, 발자국까지. 이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 그 캠슨을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증거 때문에 결국 궁지에 몰린 캠슨은 끝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털어놓게 되죠.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함께 호텔방 308호로 들어갔죠.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레이스가 더 폭력적이고 거친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는 겁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었던 캠슨이 요구를 들어주지만 결국에는 못하겠다 라고 말했고 혼자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바로 잠에 빠져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레이스가 이미 숨을 거뒀다는 거죠. 숨을 쉬지 않아요. 사망했어요. 당황한 캠슨은 이 상황이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 게 뻔하기 때문에 결국 시신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는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말 믿겨지시나요? 경찰이 물었어요. 샤워하고 침대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레이스의 상태 어땠냐? 그때 숨을 거둔 거 아니냐? 왜 알지 못했냐? 그랬더니 캠슨이 하는 말이 방 안이 너무 어두웠고 또 자기는 이미 그레이스가 방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아니 아침에 시신 발견했잖아요. 그럼 침대에 같이 있었던 건데 뭘 떠난 줄 알아요. 구구절절 변명만 하고 앉아있죠. 그나마 이 답답한 상황에서 캠슨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털어놓게 됩니다. 오클랜드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유해가 발견이 됐죠. 그레이스였습니다. 배낭여행 갔던 딸, 외국에서 이렇게 황당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체를 부검해봤어요. 그랬더니 강한 목졸림의 흔적이 나옵니다. 부검이가 봤을 때는 이게 적어도 5분, 길게는 10분까지 계속해서 가해진 압력의 결과라는데요. 이 행동을 한 사람은 자명하게도 캠슨이죠. 그런데 캠슨의 변호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사람이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하던 중 벌어진 아주 불운한, 언럭키한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사람 목을 5분 이상 강하게 졸랐고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걸 살인이 아니라 그럼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도 드러나요. 그레이스가 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캠슨이 휴대폰으로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이후에 구글 검색 기록을 또 보니까 육식하는 새, 뉴질랜드에 독수리가 있나? 등등이에요. 이걸로 봐서 그레이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 재판은요, 캠슨이 고의적인 살인을 한 거냐 아니 사고냐 그 증거를 대는 싸움이 계속되었고요. 1년 넘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론을 통해서 캠슨의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이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요. 그건 바로 과거의 틴더를 통해서 그와 만난 적이 있었던 한 여성이었죠. 그레이스 사건이 있기 8개월 전에 캠슨이 한 여성을 만났는데 영국 관광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고 그러던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라는 게 여성의 제보였어요. 그 상대 여성도 21살이었고요. 당시 성관계를 거부했는데 그러자 내가 네 가족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남자와 한때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가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과거 굉장히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칼로 위협하면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가 드러납니다. 분위기가 점점 캠슨에게 불리해지고 있죠. 결국 2019년 11월 법정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17년형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에 대해서도 11년형을 추가로 선고하게 되죠. 당시 이걸 들은 캠슨은 재판관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욕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끝까지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 일부의 언론들은 어머 그 피해자가 거친 성관계를 원했다더라 하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난 남자랑 어떻게 하룻밤을 보내요? 라는 그레이스의 잘못을 이렇게 비난하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된 관점인 거 알고 계시죠?
성관계의 스타일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누구와 성관계를 언제 하느냐 또한 이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기사와 의견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살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난 2020년 12월 그레이스의 아버지 데이비드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고 그게 건강 악화로 이어졌던 거죠. 그 외 남아있는 가족들 또한 막내 딸을 잃은, 막내 동생을 잃은 평생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꿈 많던 20대 여행객, 그것도 자신의 생일 전날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의 발단에는 남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 탄생한 데이트 어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도 이 어플을 통한 각종 사기극의 성범죄 또 살인까지 문제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데이트 어플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걱정이겠죠. 아무쪼록 이용하는 사람들의 세심한 주의와 또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확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